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렬입니다. 숨가쁜 한 주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됐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처음 겪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한밤중 서울 시내에 장갑차가 돌아다니고 총금을 든 군인이 유리문을 부수고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 전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시사 포커스인 오늘은 계엄 후 폭풍 속 전국 상황 진단해 봅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계엄 선포와 해제, 집중 분석하고 후반부엔 올 한 해 부산에서 있었던 중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신라대학교 박재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차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탄핵 부결됐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그리고 국가를 지금 전망의 위협에 빠뜨린 상황에 대해서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아서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헌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향후 대한민국의 진로에 엄청난 위해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통령이 탄핵이 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그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형사상 소추의 특권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적극적인 수사와 여기에 대해서 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또 다른 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 더 저는 오히려 안타까움 넘어서 분노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간 장본인이 버젓이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수용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 지금 국민의힘에 이게 반대로 부결된 상태에서 국민들은 대단한 어떤 저항감과 분노를 느낄 것이고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연말부터 해서 내년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탄핵 요구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그 탄핵 요구가 이어지게 되면 국정은 점점 혼란스럽게 되고 이 윤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이 엄청난 이 비극적이고 분노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탄핵안이 가결되는 쪽으로 앞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4년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바로 해제가 선언됐습니다. 국민들께서 뜬 눈으로 지켜보셨는데요. 자, 이 상황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린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행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 67조에 보면 대통령의 취임 선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문제는 헌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헌법을 짓밟은 그런 행위라는 것이고요. 국가를 보호하고 이렇게 방해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요체인 국민에게 총불을 돌리고 그리고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난입을 해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는 말 그대로 내란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뉴스를 듣고 저는 페이크 뉴스가 아닐까, 가짜 뉴스다.
아니 21세기 이 시점에서 이 쿠데타 같은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일을 상상을 못했거든요. 많은 국민들도 많은 당혹감을 느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45년 전에 그 악몽이 아주 생생하거든요. 1979년도 그 부마 사태 당시에 비상계엄이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느꼈던 공포감, 불안감이 이 시점에서 다시 또 느끼게 된다는 거.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와닿은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을 좀 파괴를 시켰어요. 국민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는 어떤 이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국민들은 대통령이 지금 어떤 짓을 할지, 어떤 또 뭐 문제를 만들지,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나간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단단하게 더 이 대통령이 직무를 못하게 하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안이 중요한 거죠.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행정과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좀 준비를 좀 지체 없이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이 그 짚어주시는 가운데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들었습니다. 위헌, 예. 그리고 이제 국정 파괴, 국민 위협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막상 대통령실에서는 외신에다가 헌법 틀 안에서 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일단 계엄의니까 지금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데 발동 요건 자체가 저는 그러니까 헌법을 위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 보면은 지금 전시와 그에 준하는 사변과 같은 그런 이 국가의 공공의 안녕의 질서가 무너져서 경찰력으로 도저히 막지 못할 때 그럴 때 군을 동원하는 것이 비상계엄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과 부합하느냐? 저는 부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언문에서 나름대로는 발동의 요건을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민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리고 지금 예산안을 그러니까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의 방어, 이러한 부분들을 계엄의 요건으로 말을 했는데 이것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이 행태는 사실은 이 헌법과 법률에 과정에서 하나도 벗어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비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심판은 누가 하느냐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적법한 절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종의 비상대권인 계엄을 동원해서 상황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폭동이고 말 그대로 저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더불어가지고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지금 내란에 해당된다는 거죠. 내란죄에 보면 우리 형법에 속해 있습니다. 헌법 91조를 보게 되면 이 내란죄는 사실은 사형, 무기 뭐 이렇게까지 처벌하는 아주 중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내란의 어떤 그 보면 국정 그 문란이라는 그 요소가 있어요. 국정 문란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데. 근데 요번에 국회 난입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국가 헌법기관을 전복하거나 또는 그 권능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시도할 때 이런 것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고 요번 국회 난입 문제 지금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국회의원들을 구금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조사를 해보면 더 엄청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위법은 물론이고 그리고 선거 말씀하시는데 선거 전에 지금 당장 형사범으로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밤에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가지 더 최근에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이유가 지난번에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 헌법기관인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계엄법에도 이제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국회보다 훨씬 더 빨리 들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또 병력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부정선거 때문에 했다. 네. 자, 그럼 부정선거가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계엄이 발동되고 나면 자신들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서 그 방첩사령관 자신이 측근들 아닙니까? 자기 측근 앉혀서 그거 차근차근하게 수사하면 되지. 왜 밤에 급하게 그렇게 들어갔을까?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이 선관위의 병력 투입은 버의의 짓이다는 것이 김용현 장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의라는 사람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하게 야밤에 이 중앙선관위에 이렇게 병력을 보냈다는 이야기 자체는 나름대로 큰 정치적 그림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말 그대로 만약에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선거 무효가 되는 거죠. 네, 선거 네. 무효가 되면 그럼 그 선거에 의해서 지금 이 입법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권한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가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선거를 하자. 그럼 현재 국회를 자동적으로 해산시키는 그런 논리로 발전이 되고 그런 거 만약에 그것이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뭐 계엄사가 나름대로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상당한 뭐 증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국민의 인식을 오도하는 쪽으로 갖고 가면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만약에 선거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판짜기를 하려고 하는 그 거대한 이 빅피처를 갖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이 국헌을 물러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는 정말 내란의 핵심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우선 그 밤 야밤에 그다음에 뭐 청와대 수석들 다 모르는 상태.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됐는데 보니까 사전 모의는 없는 것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책임 문제는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왜 하필 선관위일까 이런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김어준 뉴스 공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자, 그래 보면 그쪽에도 계엄군이 갔다는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쭉 그려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보면 야밤에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숙한. 보통 보면 우리가 방송국이나 언론사랑 우선 제압을 하고 그 통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군사 계엄 사령부 사령관의 어떤 권한을 확대시키 나갑니다. 근데 그런 방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는 그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지금 갖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유튜브 많이 요새 보시지만 거기에 보면 이게 거구 유튜브들의 영향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게 빨려 들어가다 보면 세상의 모두가 그렇게 보입니다. 선관위는 이전에 부정선거권이 지금도 이전에도 저 잠시 봤습니다만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김어준 뉴스 광장 같은 비판적 어떤 우리가 보면 유튜브들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굉장히 분노를 했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나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정상적 사고라든지 합리적 사고에 어떤 기반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그래도 뭔가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 요번 일이 진행됐다 하면 그 선상에서 이해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긴급한 조치가 취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왜 그랬을까? 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지금 짚고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초반에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헌법에 보면 네. 국회가 요구를 할 때 계엄을 해제를 요구를 하면 바로 해제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가방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를 할 건 뻔하니까 민주당이 경고하고 민주당이 가면 해제 요구하면 그냥 우리 해제해줬다. 네, 그러니까 네. 또 사실은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발동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비상계엄이 발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 계엄군이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법원은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국회는 예외로 두고 있거든요. 왜 국회를 예외로 두고 있냐? 국회가 계엄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견제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만약에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회에다가 병력을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군을 보냈다는 것이죠. 군을 보내기도 전에 경찰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를 했다. 그 자체는 그 경고성이 아니라 아예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그걸 차단하기 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경고라는 것은 끝나고 난 뒤에 실패로 끝나고 나니까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 국회의 비상 해제 요구를 봉쇄하기 위한 이 일종의 반란의 행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까 좀 적극적이고 조금 이거 급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김건희 특검법이 이번에 다시 재의결돼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 같이 깔려 있고 멘태균 지금 게이트가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보면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국민들이 경악할 내용들이 천지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다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보면 여권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의원들도 관련돼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이런 식의 어떤 자기 옹호적인, 자기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는 말이 되지 않고 덧붙여가지고 저는 이번에 놀랬던 게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국민들, 그 시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의 그 국무부 장관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민주적 회복력이 가능하다. 그거를 왜 나오냐면 그겁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밤중에 그렇게 1시, 2시에 나가서 그렇게 그 국회를 옹호하고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 담장을 뛰어넘어가지고 그 자기가 그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기본적인 어떤 본업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사수하는 거는 정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이고 활력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담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희망도 있다. 우리 민주주의는 살아있고 앞으로 지도자만 좀 잘 나오게 되면 저는 아직도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양면적인 부정과 긍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희망을 찾고 막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계엄사령관이 계엄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이 가는 걸 몰랐다. 네. 계엄사령관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답변을 듣고 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이 사실을 모를 수는 있어요. 모를 수는 있죠.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이 대통령과 이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이 불법적인 계엄을 하려고 하면 본인의 판단으로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항명죄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나 그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그것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럼 계엄사령관 그 모자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 모자에 맞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회에 병력이 들어가고 선관위에 병력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노릇을 왜 합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반성과 그런 무능을 거기에 대한 반성을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난 몰랐다. 그리고 내가 한 거 아니다. 발뺌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박 교수님에게는 좀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이죠, 이제는. 네, 면직됐고 또 검찰은 내란죄로 고발을 했고요. 또 출국 금지 조처가 됐습니다.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작품은 사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합작품이다. 왜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이번 사태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심지어는 계엄사령관조차도 모르고 주변에 참모 몰랐다. 저는 그 몰랐다고 하는 말이 저는 믿어지는 것이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정황을 모르고 그 짧은 시간에 국무장관들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국무장관들도 지금 누가 들어갔는지도 불확실합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나오겠죠. 얘기가 나오겠는데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정말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랬다 이렇게 보고요. 그 또 하나의 반증은 뭐냐면 그 보고문을 이렇게 보고령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극단적인 용어들이 나옵니다. 처단을 하니 네, 그랬죠. 이번에 의사분들 정말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럼요. 세상에 어느 포고문에 지금까지 박 대통령 시대부터 해가지고 포고문에다가 처단이라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우리 내란죄에 보게 되면 수계가 있고 우두머리라고 요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관리자, 실행자인데 제가 볼 때는 우두머리 부분에 우리가 윤 대통령이 뭐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이제 우두머리에 가깝지 않나.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군의 지휘 체계를 다 파괴시키겠다. 요번에 우리가 12.12 사태 그때 79년도 그 당시에 서울의 봄 영화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군사적인 어떤 지휘 체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은 국가 안보에 엄청난 심각한 어떤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보면서 다들 그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사실 만약에 이번이 전시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정말 뭐 국가 최고 반역죄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차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보태고 싶은데요. 얘기하시죠. 아니, 김용현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때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국의 일념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구국의 일념이라는 것 자체는 그럼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국내에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럼 그 구국의 일념이 옳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수하들은 계속적으로 그 뜻을 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야기는 뭐예요? 중과부적이어서 실패했다고 이야기해요. 숫자가 모자라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숫자를 모아서 다시 또 반란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아주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철저하게 이 책임을 묻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국민 시민들의 그런 어떤 민심의 향배나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야당에서는 이전에 이미 계엄 이야기를 했는데 아닐 거다. 소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지만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두 번째 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고 또 북한과의 국지전을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대통령의 수석들이 많이 잘렸습니다만 그러나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김용인 국방장관이 요직에 앉힌 자신의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뭐 지금 그 각종건 특전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요직에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불렀는데도 나가지도 않았어요. 자, 이 사람들이 요직에 계속 있는 한 언제든지 그런 이 잠재적인 불안의 요소는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직 해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반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체포, 구금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난 8월 달에 뭐 9월 달에 보면 그 야당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 김민석 의원도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언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소리냐 계엄이라니 믿질 않았죠. 그때 국방부 차관한테 또 그 모 야당 의원이 질문하니까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사태가 발생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잘못 인식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2의, 제3의 사실 계엄령이 없다고 할 근거가 없어졌어요. 이거보다 오히려 더 악화된 상태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경제 엉망으로 가고 있죠. 외교 엉망이죠. 지금 군도 지금 엉망일 겁니다. 지금 군 내부도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질 거예요. 정치만 지금 망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치 영역만 보고 있는데 경제, 우리 뭐 외교, 특히 관광객도 지금 안 온다면서요.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지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빨리 이게 불안적 요소들 아까 말씀하신 뭔가 잠재적인 뭐 우리가 말하는 쿠데타 세력이랄까요, 뭐 계엄 세력이랄까 이 사람들을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우선 과제라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그동안 우리 한국이 뭐 경제도 그렇고 K컬처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와 대한민국 이런 얘기를 들어왔는데. 지금은 좀 이상하게 됐어요. 네.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또 민심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조금 열심히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특히 대외
인식 이런 부분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손해가 지속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러니까 이 반헌법적 행위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자의적인 정치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의적인 행위를 한 건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탄핵을 자초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유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정치적 자의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자폭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 자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폭을 하면서 그 이러한 파장으로 인해서 국가 전체의 경제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대외 뭡니까 이미지가 완전히 국격이 하루아침에 이 땅바닥에 네, 떨어지는 네, 외신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코리아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노스 코리아가 아니라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남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그 이야기에 몰랐죠.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이렇다고 이런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가 놀라운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바로 이 150분 사이에 바로 이 탄핵 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권을 유네니머스 만장일치로 거부했다는 이 부분에서 만장일치를 외신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지금 타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국제사회의 신뢰는 여전히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왕 지나간 부분을 우리가 빨리 수습하고 좀 더 나은 대안을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전화위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우리가 그 참 유신 시대를 거치면서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를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어떤 자산이 또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온 정신적인 자산도 매우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나타난 것이고 사실은 야밤에 그랬죠. 만약에 낮에 그랬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을까. 또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각 지역에서도 이렇게 시민들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전체 시민들이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성숙하게 군인들, 저는 이번에 저는 위에 상층부의 군 지휘관들하고 현장에 우리 지휘관들하고 병사들의 인식이 참 달랐다. 네. 사실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군인들이 자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요번에 그 투입된 일공수 이런 수경사는 군 전력 중에서 최정예 부대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마음만 모이면 얼마든지 국회 제압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제압을 하지 않았어요. 보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문제지만 위에 지휘관들은 제압을 하고 국회의원들을 다 이렇게 구금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미적거렸단 말이죠. 그런 데서는 아직 대한민국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민주주의의 어떤 교훈들, 자산 이것이 지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번에 망가진 부분을 새로운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이 물건을 갖고 또 전 세계에다 우리 이미지를 한번 올릴 수 있는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분에게 우리 일부 얘기의 마무리를 좀 청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현직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이 탄핵이 된 일도 있었는데요. 자, 앞으로 이게 혼란이 지속되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마무리를 좀 뭐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대통령 탄핵이 그러니까 부결되었지만 이 사항 자체가 종식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헌적인 행위를 한 현직 대통령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후속적 조치도 저는 계속적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사상 소추에서 면제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내란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야가 사실은 장리장략을 떠나서 이 국가적인 사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한 이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들을 더 보일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정부 여당과 함께 집권 세력인 이 국민의힘이 사실은 이번 탄핵의 부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적 책임을 저는 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소의 공멸이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고 한다면 저는 해결의 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결 사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많은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결됐을 경우에. 근데 계속해서 야당은 계속적으로 탄핵안을 추진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탄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내란에 관련된 거,
그다음 헌법 위반 문제 이것들이 지금 지금 사실 공수처라든지 뭐 검찰 다 지금 뭐 고발돼 있는 상태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나가면서 어차피 그 지금 당장의 그 탄핵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내란죄는 지금 수사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 내란,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에 관한 것은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그 형사 불소추 특권이 없어요. 조사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압박을 하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제가 필요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책임이 큰 정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그렇게 윤 대통령의 어떤 그런 입장 쪽에 자꾸 끌려간다면 더 큰 비극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금 이건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문제고 정말 아까 구국의 일념이라고 그 국방장관이 얘기했지만 이게 구국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회욕에 의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큰 대국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